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난리치던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던 변호사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그녀가 급기야 중국을 가는 대신에 매년 한국의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 블레이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여행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작년 겨울 맨해튼의 화려한 마천루 사이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때였어요. 월스트리트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브라운스톤 앤 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며 저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35의 나이에 뉴욕 최연소 여성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의 하루는 14시간 이상의 업무로 채워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7시에는 이미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대부분 회의로 대체되었고 저녁 9시 이전에 사무실을 나온 적은 거의 없었죠. 주말에도 늘 노트북을 끼고 살았고 휴대폰은 24시간 올려댔어요. 국제거래를 주로 다루다 보니 시차 때문에 새벽에 열리는 화상회의도 일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철의 여인 또는 슈퍼우먼이라고 불렀어요. 수면 4시간으로 버티며 연간 2800시간 이상의 청구 가능 시간을 기록하는 제 모습이 그들에게는 경이로워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얼마나 큰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제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지를요. 변화의 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10억 달러 규모의 M&A 건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연방법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이라며 즉각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 인생의 황금기에 더구나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쉬라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의사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심각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장기 휴가가 필요합니다.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들도 제 건강을 걱정했어요. 그들은 2개월간의 안식 휴가를 제안했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제 담당 건들을 다른 파트너들이 나눠 맡기로 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어진 긴 휴가였습니다. 로스쿨 시절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제게는 낯설고도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휴가를 어디서 보낼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큰 고민이었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여행지를 검색했어요. 카리브해의 호화로운 리조트는 너무 뻔했습니다. 유럽의 박물관 여행, 식상했어요. 동남아시아의 휴양지, 그저 시간 때우기 같았죠. 제게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영혼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 여행을 추천하는 리뷰를 보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 한국이란 곳은 BTS와 같은 K-팝으로 유명한 아시아의 국가 정도였죠. 한국 여행에 대한 추천글이 너무 많아서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달랐죠. 한국, 그냥 작은 나라 아닌가요? 한 동료가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중국에 가보는 게 어때요?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만리장성도 있고 자금성도 있고.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모아 중국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청두의 스노우 빌리지가 장관이라며 핸드폰에 담겨있는 환상적인 설경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호기심에 찾아본 청두 남바오산 관광지구의 스노우 빌리지 사진들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전통 가옥들,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운 설경이 SNS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이었죠. 중국 현지의 진정한 문화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환상적인 설경이 제 지친 마음을 씻어줄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저는 청두행을 결정했습니다. 스노우 빌리지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하고 예약을 마쳤어요. 편도 항공권만 끊었죠. 나머지 일정은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숙소 예약을 마치고 나니 묘한 설레임과 함께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일만 하던 제가 과연 이 여행을 잘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용기를 내어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제 앞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중국 쓰촨성 청두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마천루들이 구름을 찌르듯 쏟아있었고 거리는 춘제를 맞아 붉은색 장식들로 가득했죠. 공항에서 스노우 빌리지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을 찾은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스노우 빌리지에 도착한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죠. SNS에서 본 그 아름다운 설경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영화 겨울왕국에서나 봤을 법한 환상적인 하얀 겨울 풍경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대신 눈처럼 보이라고 바닷가 지붕에 뿌려놓은 값싼 손뭉치들로 가득했지요. 게다가 눈이 내리는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 뿌리는 비눗방울은 더욱 허술해 보였어요. 마치 B급 영화의 세트장을 보는 것 같이 정말이지 처절했습니다. 중국의 스노우 빌리지는 원래 자연 설경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매년 겨울이면 아름다운 설경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고 작년과 달리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문제는 이미 수많은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점이었죠.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이라 취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청두 관광지 관계자들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자부했나 봐요. 하지만 그들의 창의력이란 게 고작 눈을 값싼 솜으로 위장하고 비눗방울을 뿌리는 것이었다니. 더 어이없었던 건 이런 상황을 관광객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호텔 프론트에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직원들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역력했어요. 환불 불가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현지 관광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려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상대방의 논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유명한 제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환불 요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이없었죠. 매일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M&A를 성사시키는 파트너 변호사가 환불 불가라는 네 단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다며 고개를 돌리는 직원들을 보며 분통이 터졌어요. 더 황당한 건 그날 저녁 프론트 데스크에 환불 관련 문의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항해 민원이 귀찮다고 아예 대응조차 거부하고 안내문만 붙여놓은 호텔의 아나무인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며칠간의 씨름 끝에 현지에서 우연히 영어 교사로 일하는 한 미국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그는 중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중국에서는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있어요. 이런 가짜 관광지가 버젓이 운영될 수 있는 것도 그런 문화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의류, 전자제품, 화장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택시와 버스까지 가짜가 있다고 했죠. 식품마저도 위조한다는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전 세계 짝퉁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이제는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 한국 여행을 추천했던 리뷰 글들이 떠올랐어요.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에 대해 다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리뷰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진정성 있는 전통 문화,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대, 6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같은 표현들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와지붕이 만들어내는 우아한 곡선과 나지막한 담장,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고즈넉한 골목길이 묘한 평화로움을 자아냈죠. 현대 도시 한가운데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마을이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단박에 스마트폰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라는 사실이 걱정이 되었어요. 중국의 스노우 빌리지처럼 또 속으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탑승한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되는 의구심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두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알던 공항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뉴욕 JFK 공항의 늘 혼잡하고 지저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첨단 시설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심지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두바이 공항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맨해튼 최고급 호텔의 화장실만큼이나 깨끗했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사용한 화장실마다 청소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런 세심한 관리 시스템은 뉴욕의 어느 공공시설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늦은 지하철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제게 정확히 시간을 맞춰 도착하는 열차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죠. 맨해튼의 낡고 지저분한 지하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열차 안의 공기도 쾌적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대중교통과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승객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에서 문득 제가 있는 곳이 정말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43분 만에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이 나라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짐도 많았고 지하철 환승이 걱정되어 택시를 탈까 고민하던 찰나 외국인 관광 안내 센터가 눈에 들어왔죠. 피곤한 기색을 알아챈 안내데스크의 직원분이 다가오셨어요. 지하철로 가시면 30분이면 충분해요. 제가 앱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직원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에 지하철 앱을 설치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은 물론 요금과 가장 빠른 환승 경로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앱으로 교통카드 충전까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죠. 뉴욕에서 항상 불편했던 메트로카드 충전소에서 줄을 섰던 기억이 무색해졌습니다. 편리한 스마트폰 앱의 도움으로 복잡할 것 같았던 환승이 어렵지 않았어요. 북촌에 도착한 첫날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했어요. 안국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풍경은 충격적이었죠. 왼편에는 현대적인 빌딩들이, 오른편에는 기와 지붕의 한옥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웅장한 빌딩 건물과 전통 한옥이 한 프레임에 담기는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예약한 한옥 스테이는 안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프론트에 다가가면서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국 호텔에서 겪었던 냉담한 표정,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영어로 된 간단한 안내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던 답답함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체크인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중국에서 힘든 경험을 했다는 걸 언급했을 때였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여기서는 편하게 쉬다 가세요.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라는 말에서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죠. 매뉴얼에 있는 상투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안내된 객실에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도 잊을 수 없었어요. 전통 한옥의 외관과 달리 내부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정말 특별했던 건 온돌방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방에 들어서다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바닥이 뜨거웠거든요. 이거 설마 바닥에 불 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괜찮으세요? 저희 온돌방이 조금 뜨거우시죠? 처음엔 다들 이런 반응이세요라며 따라온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너무 뜨거워 적응이 안 됐는데 이 바닥 난방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공기 중으로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난방 방식에 익숙했는데 바닥에서 직접 열이 올라오는 건 처음이었죠. 이게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침대에서만 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 이틀 지날수록 바닥의 온기가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침대는 그저 짐을 올려두는 용도로만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마치 대지의 숨결처럼 느껴졌고 그 위에서 잠드는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 엄마 품처럼 안락했습니다. 이제는 왜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방식을 고수해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두꺼운 이불을 깔고 누웠을 때의 그 포근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은은한 햇빛으로 가득했어요.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이 마치 무대 조명처럼 환상적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방문을 열자마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밤사이 내린 하얀 눈이 한옥의 기와 지붕을 포근하게 덮고 있었거든요. 중국 스노우 빌리지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진짜 설경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니 마치 운명이 저를 놀리는 것 같았죠. 손뭉치로 만든 가짜 설경 대신 자연이 선물한 진정한 겨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만난 영국인 여행객 엘리자베스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이런 광경을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깝죠? 라며 함께 마을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방송국 PD라는 그녀는 영국 내 한류 열풍으로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10일 정도 머무를 계획으로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옥의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달째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가회동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어요. 청두에서의 황당한 경험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죠. 높이와 크기가 조금씩 다른 기와 지붕들이 만들어내는 리듬감 있는 곡선이 마치 자연스러운 음악처럼 느껴졌어요. 돌담 아래 추위를 뚫고 나온 풀잎들, 담쟁이 넝쿨의 줄기들이 무심한 듯 아름다웠습니다. 가파른 돌계단과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을 때마다 수백 년 전부터 이곳을 걸었을 한국인들의 발자취가 느껴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곳이 박제된 관광지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 골목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을 쓸고 계셨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려 멈추자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와서 찍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심지어 따뜻한 전통차까지 대접해 주셨어요. 쌍화차라는 감기 예방도 되면서 추운 날 마시면 좋다고 하셨죠. 강한 한약재 맛이 느껴졌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냉대와는 너무나 다른 진심 어린 환대였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삶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빨래를 넣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일상적인 소음조차 이곳에서는 하나의 평화로운 음악이 되었죠. 특히나 이런 일상들은 관광객을 위해 일부러 연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저 이곳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을 뿐인데 그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관광객들과 마주칠 때면 자연스럽게 서로 비켜주고 길을 양보하고 미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는 동네 주민분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시는 모습도 보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함께 걸으며 나눈 대화는 제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그녀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매우 흥미로웠죠.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진행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그 충격의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캐서린 당신도 믿기 힘들 거예요. 엘리자베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여러 도시의 번화가에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숨어서 지켜보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중국 상하이, 그리고 한국 서울에서였죠.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깬 것은 물론이고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낭만적인 도시들과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진 물건을 슬그머니 주워가 버렸대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죠. 지갑을 발견한 시민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주인을 찾았고 찾지 못하자 곧바로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로 향했다는 거예요. 한옥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현대식 카페나 갤러리와 마주치게 되는데 이런 새로움과 전통의 조화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거리를 지나는 한복 차림의 관광객들과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옥 카페에 들러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이미 한 달째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했죠. 그동안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린 적도 있었는데 역무원의 연락을 받고 찾으러 갔을 때
지갑 속에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 있었대요. 이런 도덕성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궁금해서 직접 와보고 싶었던 그녀는 지금은 이해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걸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중국 스노우 빌리지에서 경험한 기만적인 태도나 뉴욕의 삭막한 도시 문화와는 전혀 다른 뭔가 특별한 가치가 이 골목길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며칠 뒤 영국으로 떠났어요. 골목길 산책 이후에 저는 한국인들의 삶에 스며들고 싶은 마음에 한 달 더 머물기로 결정했죠. 골목길이 익숙해진 이후로는 북촌 주변의 산책로를 넓혀서 다녔습니다. 우연히 들어선 정독 도서관은 제게 특별한 발견이 되었어요. 낮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하얀 건물은 마치 오래된 유럽의 도서관처럼 고풍스러웠죠. 하지만 이곳에 담긴 역사는 제가 알던 그 어떤 도서관보다 깊었어요. 1446년 한글을 만든 학자들이 이곳에서 훈민정음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로스쿨에서 법전을 파고들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에게 법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한글 창제의 역사를 접하면서 문자 하나가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백성들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법조인으로서 제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도서관 정원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벚나무가 줄지어선 산책로를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전망대에서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광경이 펼쳐졌죠. 왼편으로는 대기업 본사와 현대적인 빌딩들이, 오른편으로는 경복궁의 단아한 지붕과 북악산의 웅장한 모습이 한 프레임에 담겼어요.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의 시간 지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 담장 아래에 자리 잡은 백인제 가옥을 둘러보았을 때에는 한국 건축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처음 들어섰을 때는 이게 정말 100년도 더 된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련된 모습에 놀랐죠. 마치 현대 건축가가 디자인한 고급 주택처럼 보였거든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이 집의 특별함을 하나씩 알게 되었어요. 1913년에 지어진 이 한옥은 전통과 근대의 만남을 보여주는 걸작이었죠. 압록강에서 공수한 최고급 흑송으로 지은 기둥들과 전통 한옥에서는 볼 수 없는 유리창, 서양식 응접실과 온돌방의 독특한 조화까지, 이 모든 것이 무형문화재 대목장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테일에 대한 장인들의 집착이었어요. 창호지 문이 살짝 휘어진 선, 처마 끝의 미세한 곡선, 기둥과 기둥 사이의 절묘한 간격까지, 모든 것이 수학적 정확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죠. 이런 섬세함은 제가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마천루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한옥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를 연결하는 복도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설계였다고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두 공간을 오갈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런 실용적인 혁신이 전통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영화 암살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는 이 가옥은 그저 아름다운 한옥 한 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과 기술력,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한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꾸며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보존되어 온 진정성 있는 공간이었죠.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제가 왜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는지 뒤늦게 후회를 했어요. 중국 스노우 빌리지의 가짜 설경이 다시 떠올라 씁쓸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한 달간의 북촌 체류는 지친 제 영혼을 치유해줬어요. 매일 아침 한옥 숙소에서 일어나 골목길을 산책하고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낯설었던 온돌방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자리가 되었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옥 스테이의 주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전통차와 직접 만드신 한가를 내어주셨어요. 어느 날은 지나가는 말로 제 생일이라고 했을 뿐인데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생일날 미역국을 꼭 먹어야 한다면서요.
서툰 영어로도 정성껏 이야기를 나누려 하시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꼈죠. 할머니는 제게 한복 입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한국의 절기와 세시 풍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번아웃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 14시간씩 일에 매달리던 과거의 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한국에서 배워온 전통차를 음미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브라운스톤 앤 파트너스로 복귀한 첫날 많은 이들이 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피곤에 절어있던 얼굴은 생기를 되찾았고 날카롭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업무 스타일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배운 여유와 균형을 일상에 적용하게 된 거예요. 클라이언트들과의 미팅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려 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듣고 있죠. 북촌에서 배운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러한 접근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대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거래 건수가 30% 증가했고 클라이언트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어요. 동료들은 제가 달라진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한국 여행을 만류했던 이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진정성 있는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말이죠.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의 문화적 깊이와 정체성은 어떤 거대한 국가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뉴욕 한인타운을 자주 찾아요. 북촌에서 맛보았던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어 공부를 하죠.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글이 이제는 매력적인 문자로 다가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서 더욱 매료되었죠. 마치 제가 발견한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한글에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도 늘어났어요. 이제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문화적 가교 역할도 하고 있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게 된 덕분에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로펌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아시아 부문 총괄 파트너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높은 연봉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죠.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가오는 휴가 계획도 이미 세웠어요. 이번에는 한국에 더 많은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도 가보고 싶고 템플스테이도 경험해보고 싶죠. 제주도의 돌담길도 걸어보고 싶어요. 특히 강원도의 산사에서 진행되는 명상 프로그램에 관심이 가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거예요. 그곳에서 배운 지혜와 여유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죠.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인생의 스승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힐링을 원한다면 한국으로 가보라고요. 그곳에서 당신도 저처럼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에서 자신을 찾기 바라며 제 이야기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진정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캐서린 블레이크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옥의 아름다움이 물씬 풍기는 북촌 한옥마을은 정말 특별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한국의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